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2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전 부동산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일지 투기 거품이라는 설과 또 가치의 재평가라는 의견 분분합니다. 이 대전 부동산 상승세의 원인이 무엇일지 이 추세가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충남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전망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가 이슈를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 출연합니다. 지난 22일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감에서 나타난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문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투하 일환으로 이루어진 충남의 방문, 그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대전 지역 부동산의 나홀로 독주 속에 충청권 전체의 동향은 어떨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의 박유석 교수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 방송 출연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실 대전 세종 공인중개사 정진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동향도 한번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광역시급 이 대도시의 부동산 동향은 어떨지요? 이 소장님. 네. 9.13 대책 이후 잠잠했던 이제 주택 시장이 다시 화랑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이후에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주요 재건축 시장이 잠잠했는데요. 이후에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빚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서 대전과 어떠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고요. 그다음에 광주 지역은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는 반면에 이제 울산과 부산 지역은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 자체도 이제 분양 대기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좀 상승세를 이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감이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이제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수도권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추경 매수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7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계속 상승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예.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울산 같은 경우가 좀 하락이 많이 됐었거든요. 아주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집값은 하락을 했는데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는 또 청약 열기가 좀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과 또 세세하게 그 지역별로 약간의 또 다른 면이 있군요. 좀 있습니다. 자, 일단 2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전 부동산 왜 이런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상승세는 어떠세요, 정 대표님? 우선은 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이고요. 지역적으로 또 하락된 데가 있습니다. 그 하락된 데를 기준으로 보거나 올라가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 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중개사무소를 계속 방문해 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이거 너무 올라가서 이거 샀을 때 고민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래도 매수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좀 일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전이 한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규 공급에 따르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선호도가 되게 높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내에서의 어떤 지역을 살펴본다 그러면 양극화 현상이 지금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대전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큰 반면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보합이라든지 어떤 주춤세를 나타내는 걸로 봐서 이제 그런 양극화들이 가속됨으로 인해서 어떤 대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폭등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대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인 특색, 뭐 저평가돼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색으로 인해서 이제 자본도 좀 들어오고 이제 그런 또 결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던 자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지금 현재 대전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야 될까요? 여기저기서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하니까 이제 시민들까지 참여를 하니까 이 열기가 지금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좀 자본이 빠져나가고 좀 식었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지인들의 가격 부추김은 좀 빠진 상태로 지금 네, 우리 보고 교수님 있고요. 보시고. 네네. 근데 지금 대전 시민들이 다시 이제 사실 이제 상승세가 계속되면 나도 좀 들어가서 네, 사야지 그런 뭐 이런 심리도 심리가 있죠. 좀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보시고. 네. 우리 정 대표님 어떻게 분석이 되세요? 우선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외지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사시고자 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 지역으로 조금 빠져나간 게 눈에 보이고요. 실질적인 매수하시는 분이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지금 추격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자금력을 계산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예. 세종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다. 한쪽을 누르니 이제 이쪽에서 부풀어 오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풍선 효과 이전에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외지인이 좀 빠져나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는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외지인이 빠져나갔다라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대전시의 지역에서의 어떤 여기 대전 지역 내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세를 이어진다라면 상당히 리스크가 큰 투자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의 어떤 풍선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성 대상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여기 현재까지 대출 규제가 묶이거나 어떤 제한 지역으로 묶이기 이전에 어떤 투자자들의 행태를 본다라면 상당히 이제 유동성이 확대돼 있는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수 시장을 놓고서만 본다 그랬을 땐 그렇게 가격 상승폭이 저는 둔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좀 외부 세력에 의한 투자가 견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 입주가 이제 입주가 되는 어떤 시점에서의 어떤 그 입주율을 정확하게 살펴봐야만이 좀 외부 수요가 빠져나갔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이제 보시는 바에 따라서 강조점이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승승장구라고 표현되는 26주째 상승세,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로서는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그래도 지금 이제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열기가 금세 이렇게 식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지금 하반기이지만 내년 상반기 뭐 그 이후까지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어떤 뭐 규제라든지 이런 충격이 오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는 지속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정 대표님.
내년도 2020년도에 거의 한 2만 1,000세대가 대전에 신규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기준으로 해서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양을 하다 보면 대전 시민들이 사실은 분양으로 인한 집을 내 집 마련한 케이스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계속 내년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상승세를 탈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장님. 네.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 대전 부동산의 어떠한 한계점은 어디일까라고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연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6천 세대 정도 공급되는 부동산 시장에 올해 작년 이제 2018년에 상당히 대전 부동산 시장이 좀 들끓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올해 약 한 4천 세대 정도 공급이 돼서 올해 한 1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고 내년에 한 2만 1천 세대 정도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실수요자에 의한 시장이었다라면 어느 정도 저는 실수요자들은 소진됐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투기적 수요에 의한 투기 시장이라고 여전히 규제 지역 지정 이전에 내년까지 이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그 투기적 시장이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좀 더 빨리 빠질 수 있는 어떠한 여건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몇 가지 가능성을 짚어주셨고요. 근데 세 분 말씀 가운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논점이. 바로 이런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면 정책 규제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규제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에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국토부에서는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들었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뭐 투기과열 지역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되면 어떤 부동산 매수 심리에 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분양가 규제 지역, 고분양가 관리라고 이제 허그에서 이제 분양가를 관리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정돼 있는 건 유성구하고 서구인데요. 좀 그걸로도 어느 정도 분양가가 조정이 되지 않냐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더 주시고요. 서구 뭐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최소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서구와 유성구는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정 적어도 검토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중 하나는 뭐 선정이 지역이 이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겠군요. 정책 예. 당국에서는. 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전에서 10월 달에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이 바로 목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최근 분양이 이뤄졌는데 관심이 어땠어요? 우선은 거의 하루에 분양 예를 들자면 2시간씩 기다려서 집을 모델하우스를 구경할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평균 경쟁률은 148대 1이었고요. 제일 많이 선호도가 좋은 33평형 84 A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201.24대 1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 시험 경쟁률 같습니다. 엄청 높은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근데 최근에 여기 지금 목동이 대단지로 분양하기 전에 작년에 분양했던 올 상반기에 분양하고 작년에 분양했던 아이파크가 워낙에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을 해서 여기 목동도 됐고 근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조합에서 많은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를 했고 시간이라는 걸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전에서 이 정도면은 그전에 신규 토지 개발, 택지 개발한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의 분양가가 조금 상향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 밖에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동향은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예. 파악한 거 계시죠? 지금 뭐 도마 변동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제일 괜찮은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7, 8년 전에는 거의 뭐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부동산 훈풍이 불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좀 촉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원도심과 이제 신규 예. 신도심의 차이, 격차, 뭐 양극화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앞으로 좀 잘 더 많이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소장님, 대전에서 이렇게 재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원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은 필연적으로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나서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이제 뭐 이주를 한다든지 청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면 그 부동산 주택 공급되는 주택들이 시장의 가격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지금 추진위 단계라든지 조합 설립 이전의 단계라면 자칫하면 이 부동산 경기의 호황기가 지난 다음에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떠한 투자 판단 시점은 조금 더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재개발이 지금 현재 최근에 공급됐던 주택도 이제 원도심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 재개발 지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라든지 유성구에 어떤 개발돼 있는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구도심으로 얘기하는 노후된 지역의 어떤 주택 공급에 어떠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주택의 어떤 주거지를 만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관돼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견인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세종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시가 땅값 상승은 1위인데 거래량은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아파트 쪽은 어떻습니까, 정 대표님? 아파트는 지금 평균적으로 보셨을 때는 가격이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세종에는 무조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상향되던 시대는 지나서 예. 지역 편차가 좀 많이 생겨서요. 앞으로 교통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주거 지역으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은 생각보다 가격 하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원도심과 중심에서 살짝 멀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 있고요. 그쪽으로가 약간 이제 공실 세대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정부 이전 기간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특별 분양한 것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분양권 거래가 안 되고 저희들이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으로 이제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연구를 하시고 사실은 세종의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임대로 거주를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특별 공급으로 너무 많은 양이 50% 물량이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조금 내 집 마련을 세종에서 집을 분양을 받아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세종은 수요는 아직도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올해 2019년도 상반기에 조금 한 6천 세대 정도 공급이 완료가 됐었고요. 이제 올 하반기부터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도까지는 사실 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고요. 이제 무주택인 세대원들로 기준으로 한 임대 아파트만 지금 공급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이 딱 10년 정도 개발 계획이 남았거든요. 네. 그 10년 남은 개발 계획 중에 6생과 5생이 지금 이제 대주적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사실은 주거가 그렇게 지금 공급된 물량보다 많지는 않아서 공급량을 조금 조절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주택들이 조금 더 상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 매수하시고자 원하신 분은 계속 저희 지금 사무실 많이들 방문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쉽게 매수를 못 하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소영님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니까 최근에 충남 일부 지역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충남 주요 도시의 부동산 동향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뭐 충남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많이 이제 누진돼 있는 지역인데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미분양이 약간 이제 소진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형적인 어떤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어떤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 특히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일부 포진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다라면 우리가 충남 지역에 이제 포진해 있는 도시 중에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뭐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미분양이 이제 소진되면서 이제 이것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좀 견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희망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청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이제 당분간은 보합세를 좀 유지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 어떤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인하가 되면서 이 투자가 부동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이렇게 짚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부동산의 연관성, 뭐 논문 주제 같기도 한데 연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변수들이 들어오면 또 약간 희석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의 하락이 어떤 뭐 정해 효과를 줄 때도 있고 부의 효과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편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여유 자금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좀 적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좀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지속적으로 내리고는 있습니다. 1.75%에서 1.5%, 1.25%로 내리고 있긴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아파트 구매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예. 오히려 대출 규제가 지금 더 심하게 돼 있잖아요. 선호 지역에.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로 인해서 이제 유동자금이 좀 풀리는 영향은 좀 있을 거지만 아파트 시장에 좀 결정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약간 해봅니다. 상반되는 요소 간에 이제 결과로 네, 어느 네. 것이 더 세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금리가 분명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각각의 이제 케이스마다 조금 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다고 볼 수 규제 있습니다. 정책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달라질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된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정 대표님? 우선은 지금 매수를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되다 보면 제가 부담해야 될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인하되면? 네, 그래서 제가 집을 더 사야 되는 방법을 계속 저희들하고 상담과 논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어쨌든 매수세는 계속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가격은 조금 더 상향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동산의 추가 규제 가능성은 짚어주셨고요. 이 부동산 이슈가 되면 저도 늘 궁금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달라지는데 광풍과 열기가 너무 과열되는 건 안 좋다고 하면서도 또 너무 거래가 안 되면 침체됐다고 걱정을 하고요. 이게 어느 수준이 가장 적정하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게 정상화가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해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부동산과 경기는 뭐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의 한 2배 정도.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제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물가 상승률의 한 2배 정도만 올라준다 그러면 적절한 성장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의 4배, 5배 정도로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이제 버블이 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 부동산 가격과 그다음 이거를 이제 조율할 수 있는 정책기구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인데 자, 금리가 인상이 됐다 그래서 부동산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 금리를 인상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은 상당히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크 스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퍼펙트 스톰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히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만약에 한국 경제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금융 정책에 특히 금리 정책의 변화가 물가 상승하고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판단 수단으로 좀 여기신다라면 좀 불투명한 시장이 약간 좀 투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 전체를 좀 보면 잘 살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통 보면은 아주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하고 양약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개념 자체가 좀 다르듯이 우리가 좀 한의학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좀 건전성을 위해서 좀 시장이 그 기능을 좀 잘할 수 있게 좀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거는 어떤 아주 빠른 효과를 위해서만 계속 정부의 정책이 그때 나오다 처방을 그러다 하듯이. 보니까 앞하고 뒤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예. 또 너무 그 형평성의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시장이 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어려운 게 결국은 이제 조금 정치적인 부분이 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이거를 좀 가져오다 보면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빠지고 좀 시장의 기능을 시장이 좀 그 기능 왜냐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시장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네. 길을 마련을 하는 게 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가 안정화라는 가치가 또 있어서 그렇죠. 예, 이 시점에서 정책 당국이 거시적인 또 중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네, 걸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실소유자들이 가장 귀담아 들을 만한 재원이 있다면? 네. 우선은 실소유자분들은 지금 대전 지역에서나 각종 지역에서 분양권을 좀 노려보셔서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은 지금 목동 같은 경우나 재건축 재개발은 조금 합리적인 분양 가격에다가 뭐 무이자,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던가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보시고 내년도 대전에 2만 1,000세대 분양 물량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거기에 조금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거에만 너무 부동산은 주거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상가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들도 다양한 부동산 물량들이 있습니다. 네. 오로지 주거에만 정책을 너무 피우시지 마시고 지금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이 상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어려움이 많이 격해 있어요. 이제 주거 정책에 의해 같이 조금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분야를 나눠서 다방면으로 조금 활성화를 시키며 오로지 주거에만 매진하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장님께는 뭐 정책 당국자는 아니시지만 이 시점에서 어떤 그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실수요자한테는 철저하게 주택이 공급돼야 됩니다. 원래 주거 정책의 기본이 그거니까요. 예. 그리고 주거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주택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의 일부를 걸러내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5.4에서 2018년, 2019년 134.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자체를 제가 진단한다라면 실수요자 시장보다는 투기적 수요에 의한 시장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거든요. 이런 투기적 수요의 시장에 잘못 들어오게 되면 과도한 빚에 눌리거나 또 70% 대출,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대출을 과다하게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있을 주택 변동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채무자를 몰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철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세 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다각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식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의 의원을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 의원께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은 한 언론사가 여론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를 한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이 됐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 출신 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국정에 임하고 계시다는 증거라서 더욱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강 의원님? 아니, 일단 저는 그 정치 부분에 20분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충청권에 저 하나 있어서 이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좀 무겁기도 하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 같아서 좀 더 성실하고 무거운 자세로 일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아무나 들어간 자리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게 뽑히는 자리. 제가 기업을 할 때 2년 연속을 100인의 리더에 들어갔었을 때 정치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에선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일할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강훈식 의원이십니다. 예, 아유, 덕담을 해주셨는데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도 성 의원이 선정된 것은 본인은 좀 쑥스럽겠지만 어떤 점을 높이셨을까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 제도적으로나 또 현재 문제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질의하고 또 대안을 냈던 것들이 평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NGO 약 한 270개의 시민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매년 이렇게 그
국정감사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는 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20대 국회로는 마지막 국정감사였는데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강 의원님. 국감이 사실은 민생 또 어쨌든 행정부,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아픈 지점들을 찾아내고 또 저희가 그런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다음번에 정부를 더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아픈 부분을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조국 국감이 너무 야당의 공세가 좀 치우쳐서 결국은 민생을 살피는 데는 좀 아쉬운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 많이 듭니다. 네, 성 의원님. 이제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실체적인 것을 보는 그런 집중적인 기간이지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바라보면서 또 가장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달아오는 데가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게 여야가 이제 공수가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여당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블로킹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국감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에 관련되는 여러 증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증인들을 여당이 아주 철통적으로 막아냈어요. 한 분도 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전후 맥락에 대해서 증인들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혔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상당히 반쪽 국감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또 이 지점에서 좀 갈리는데 의견이. 지난 24일 우리로서는 의미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대전과 충남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강 의원님 또 성 의원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온 사안입니다. 최종 간문인 본회의 통과하고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일단 다음 주에 일단은 지역인재 채용이 며칠 전에 통과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으로 인해서 이제 좀 크게 달라진 건 기존의 대전에 있었던 큰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코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라든지 이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충청권의 젊은 세대들에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 이런 데서는 의무가 어떤 다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한 가지는 그 지역인재를 그렇게 채용하는 장점들이 생긴 반면에 아직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혁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더 지방이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이후에 좀 잘 내년 3월까지라고 국토부 장관이 저희 이번 국감 때 물어보니까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어쨌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가 와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이거 참 여담입니다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좀 반대해서 그거를 소위 그 이해찬 대표의 그 국회 쪽지 예산처럼 넣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 사무처 서울 직원들도 세종시에 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하는 비용을 안 넣는데 제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은 제 국토위원이라서 그날 오전에 대전에서 국감을 하고 오후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자리를 가보자 분원을 놓겠다는 자리를 가보자 그랬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아직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후에 야당에서도 국회의사당 세종시 분원을 설치하는 거는 같이 여야가 충청권의 이름으로 여야의 이름이 아니라 충청권의 이름으로 힘을 모아주십사 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 의원님이 두 가지 지금 이슈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 의원님도 충분히 하나는 혁신도시 혹은 이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국회 분원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혁신도시는 좀 늦었다고 봐야지요. 무슨 중앙정부의 대통령께서 무슨 어느 한 지역에 시혜를 베푸는 건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주어서는 안 되고 이게 제도의 틀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공기업이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고 또 그에 따르는 고급 인력들이
또 내려오니까 일자리가 또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의 낙수 효과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 같은 경우는 세종시를 주었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세종시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저 서북권하고 보면은 너무 서울 거리보다 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원래 이 부분들은 정부가 잘 조율을 해서 이미 했어야 되는 일인데 현대까지 늦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혁신도시가 오면 인구가 증가가 되고 세수가 또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일자리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공기업들은 또 지역 비례로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우리 강 의원님 그 국회 분원 얘기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다 여야가 함께 사인을 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국가의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아마 어려움도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분원을 고집해서 가져오기보다 또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 혁신도시나 이런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과연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지역이 어떤 것이 프라이어티를 놓고 더 먼저 가져와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모두가 한번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 분원을 가져오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또 이게 왔었을 때 효용성이라든가 예산의 투하에 대한 충청권 발전에 대한 큰 그림하고 한번 매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필요성 그리고 효용성을 이미 설계해서 올해 예산에서 검토가 끝난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은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국회 분원해 주십시오. 이것만 집중하고 있고요.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해 주십시오. 이것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권 전체가 이제 오늘 뭐 어디 여야가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만 충청권 전체가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건 협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와중에 이제 또 그 내부적인 경쟁들이 광역단체장님들이 하시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것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식들의 문제들로 접근하다 보니까 17개 시도를 놓고 전국의 시도지사 잔치장들이 있을 때는 이게 한 목소리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제가 국감에서도 세종시장님이나 또는 대전시장님한테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여야 상관없이 충청권의 이름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 몇 가지 사안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사당 문제라든지 혁신도시 문제는 좀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시장 군수나 시도 지사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하고 요구하고 설득하고 하는 정도이지 예산을 다루거나 법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움직이는 것은 국회의원입니다. 예산 넣는 것도 국회의원이 넣어야 되고요. 또 법률로 제정하는 것도 그래서 여야를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 또 국회 분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우리 충청권에 세종특별시라는 것이 있고 특별자치시가 있고 충남 대전이라는 광역단체가 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3공공 주체가 잘 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좀 더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의 통과했으니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뭐 저희가 거의 희망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시일간에 국감이 마무리됐고요.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권의 현안과 예산 확보 방안 어떨까요? 먼저 네, 성 의원님. 여당이 우선적으로 뛰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에서 먼저 아시죠? 아니 오늘 근데 공교롭게 섭외가 저희가 여야의 예결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이 예산 문제를 아마 섭외하시는데도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예산은 대전, 충청, 세종 할 것 없이 모두 다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하죠. 지역의 현안 숙제를 푸는 것이니까요. 특히나 올해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널리 써서 이 좀 어려운 국면에서 문제들을 좀 긍정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시정연설을 한 만큼 어려운 경제 문제를 좀 푸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충청도와 관련돼서만 보면 현재까지 충남도는 정부 예산
예산의 6조 9,528억 정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3조 3천억 정도를 여억 원 정도를 반영한 상태인데요. 목표는 충남은 한 7조를 좀 당연히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그리고 대전은 한 5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어쨌든 감액하려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옳지 않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또 골라내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그래서 우리가 확장적 재정을 펼치는 것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한 그러면서 동시에 충청권이 재정적으로 좀 풍부한 여력이 될 수 있게 협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 60조가 넘는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총선이 있었을 때 예산 증가율이 3.8%였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는 지금 한 9%가 좀 넘게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SOC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늘려서 SOC를 늘리게 되면은 이제 부가적인 산업들이 함께 이게 좀 증가를 하잖아요. 일자리라든가 또는 시멘트, 철강, 타일 이런 많은 산업들이 연관 산업을 연결을 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복지 쪽으로 해서 너무 많이 이게 집중을 되고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많은 그 후발적인 이 효과는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불효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좀 아껴 쓰고 국가의 부채를 가능하면 늘어나지 않도록 또 막는 일이고 여당은 많은 돈을 자꾸 좀 쓰려고 그러죠. 선심 쓰려고 하니까 저희의 입장은 그래도 이 지역의 예산은 좀 늘리고 예소시 좀 늘리고 그러나 국가가 불필요하게 써지는 그런 예산들은 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지역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지금 3년 3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도청의 소재지가 대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포로 이사 갔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이걸 못했었어요. 이걸 구청사 파는 거를 그래 제가 예결위 갔었을 때 이것도 다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에서도 우리 또 대전시 또 충북 다 합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예산들은 아마 강 의원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넣도록 많은 역할을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야당 의원으로서는 지역 예산은 확보할 필요성이 크지만 또 전체로 보면 불필요한 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에 또 의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조율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우리 충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의미나 성과 당에 따라서 입장이 약간 갈라지기도 하는데 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날 충청남도를 첫 공식 방문하셨고요. 첫 번째 방문지로 제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오셔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와서 13조 투자와 일자리 8만 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환영, 또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대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상생협약을 맺어서 협력업체들까지 다 함께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또 지역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상생협약식을 맺으면서 방문하신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어쨌든 해양신산업을 하겠다는 충남도의 입장에 함께 자리하셔서 거기에서 생기는 앞으로의 기대 효과, 또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효과를 만드는데 저는 일단 크게 보면 저는 첫 번째로는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표적으로 저희가 타격을 받은 국내 상품이라는 것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특히 이제 불화수소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진즉부터 우리가 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밀고 온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정부는 소재 부품 산업에 5조 원을 투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의 경제 침략에서부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 또 그걸 실천하기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믿고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전에 이제
LCD 공장인 베트남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가 투자를 결정하니 기업들도 같이 마중물의 효과를 좀 내보겠다고 해서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투자 생산을 하겠다고 해서 이후에 일자리가 생기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요. 아울러서 해양 신도시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일자리 10만 개 그리고 향후에 생산 유발 효과 25조 정도를 목표로 충남도가 뛰겠다는 자리에서 보고받고 계획을 같이 선명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은 보통 이슈를 이렇게 다 짚어주시는군요. 제가 하나씩 좀 떼보려고 그랬더니. 아, 그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또 두 가지 이슈,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방문의 의미, 또 충남 해양 신산업 육성 전략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성 의원님? 대통령의 움직이는 그 동선의 의미는 여러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가시는 그 일정은. 그런데 이번 충남 오신 건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탕정 같은 경우 가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삼성한테 투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동선은 참 잘 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 온양에 오셨었을 때는 온양 지역은 국회의원이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훈식 의원하고 이명수 의원이 같이 가셔가지고 영접하고 또 그게 맞습니다. 저희 지역 올 때는 국회의원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오셔서 식사라고 점심 식사라고 하셨는데 왜 오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자당의 시장군수, 자당의 국회의원 나와 있는 후보만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기업인들 몇 명 모아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취임사대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찍었든 안 찍었든 한 분 한 분 다 국민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과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셨었을 때는 그 지역에 반대 진영되는 사람이든 누구든 다 함께 불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러시고 나서 입법적으로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러시면 통합에 대한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주실 수 있는데 이번 동선 짤 때는 전 청와대 참모들이 굉장히 대통령께서 이걸 아셨겠어요? 네. 참모들이 굉장히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오셔서 여러 가지 탕정이라든가 해양 산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지원하시고 보고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약간 성 의원님이 오해하시고 계신 거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제하거나 거기서 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크게 행사장에 국회의원이 갔던 거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해당 지역구에 투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다 불렀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했던 행사들은 충청남도 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다 54하고 이제 초대장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경제인들 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자당의 출마자라든가 시장 군수도 빼야지요. 이제 그것까지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알고 하신 게 아니라고 본 그 의원님도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전직에 있었던 청와대 같은 참모 거기 내려간 김에 아마 배석을 한 모양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신 모양인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번에가 첫 번째 공식 방문이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총 10군데를 지금 다니고 계신데 10번째로 온 첫 번째 공식 방문이고 이 공식 방문으로 특히나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크게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경기도 파주에 한 업체가 있고 또 우리 충남 아산에 한 업체가 있는데 경기도 파주는 이미 올해만 3, 4분기에만 1조 적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3,000명 정도 희망퇴직하고 올해 5,000명 정도 희망퇴직한다고 그래서 사실 지역 경기 자체가 굉장히 우울함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우리 충청권에는 중국과 견질 수 있는 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80%까지 대출 내지는 국가가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반면에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의 현재 또 세계 1위고요. 저희가 판매율이. 그래서 이런 것들로 희망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땐 정말 참모를 비롯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시고 그 지역과 국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우리 태안의 석유 원유 유출로 인해 가지고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때 오실 때 제 이름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 의전상에 지역의 국회의원을 세상에 저 뒤에다 놔가지고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충남도에서 마지막에 정말 조정하고 해가지고 앞에 갔는데 앞에도 저쪽 사이드에 놨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뭐 제가 의전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번에 참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은 내 식구만 챙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느냐.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는 명확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뭐 경제인 플러스 시장 군수 밥 먹고 하는데 그거 뭐 못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해미읍성이고 우리 지역이에요. 오시게 되면 이런 충남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하고 저를 배제했다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그거 뭐 못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의원님 그건 이제 좀 과도한 해석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지적하실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이고 저희 지역구에 오셨을 때도 제가 굉장히 의전서열 앞에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맨 뒤에 있었습니다. 맨 뒤에 있었고 다만 조용필 선생이 맨 뒤에 나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기 두 분은 맨 뒤에 있었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이 일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첫 번째 방문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계속 경제 문제에 동선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해서 또 수소차, 수소에너지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또 군산형 일자리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니고 있는 경제 살리기의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점심 식사 경제인들이랑 하신 거고 이런 거고 정치인들의 의전은 저는 뒤로 빠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강 의원님 진보적 관점에서였을까요? 의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통령이 움직이시는 것은 정말로 전체를 화합하고 경제를 하나로 묶고 정치도 묶고 해서 다 묶어가지고 한 가지가 의미가 크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좀 저희 방송을 확실히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진보적 관점에서 했을까요? 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대통령의 아산공장 방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반박해서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아마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기업들과 정부가 유착되거나 그래서 뭔가를 봐주고 또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과거 시대의 관점에 대한 경계에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글에 반박하면서 드렸던 말씀은 그거는 실제로 과거의 문제입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까지 가실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대통령께 와달라고 했던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와주십사 하고 청와대에다 의견을 제가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일자리가 8만 개가 아니라 8천 개가 생겨도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 아니냐. 과연 그런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우리가 모르는 척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청와대를 설득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님께 또 고언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의 눈에도 움직이는 동선으로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정치적인 선거운동하고 있다라고 느낀 거지요. 오늘 성 의원님은 동선으로 이렇게 이슈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의 동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처음에 잔잔한 것 같다가 또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만 담기에도 두 분께서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